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7.3 부대에서 자행된 비인간적인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창작된 픽션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이영주와 그녀가 겪은 모든 사건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허구이며 실제 인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야기 속의 잔혹한 기록들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았던 7.3 부대의 실체를 고발하고 잊혀서는 안 될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기 위한 깊은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기록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름 없는 꽃으로 불린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증언을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이영주였다. 19, 막 꽃을 피우려던 나이. 평안도의 바닷바람처럼 자유롭고 22의 약혼자 김선우의 눈빛처럼 따스한 미래를 꿈꾸던 아이였다. 우리의 세상은 작은 오두막과 갓볶은 커피향과 밤하늘의 별자리로 가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은 1939년 선우가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군에 체포되던 날 제가 되어 날아갔다. 그를 찾아 진남포 헌병대를 찾았을 때 나는 오히려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2년이 감히 독립운동가의 면회를 오려해? 너도 같은 무리겠지? 차가운 손이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비명 대신 공포가 내 폐를 가득 채웠다. 며칠 밤낮을 쇠냄새 가득한 화물 열차 칸에 갇혀 만주 하얼빈으로 끌려갔다. 도착한 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살풍경한 벽돌 건물, 그들이 감오놀이라 부르는 곳이었다. 나는 이름 대신 392번이라 불렸다. 곧 7.3 부대라는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이 지옥에서 나는 하나의 물건, 마루타, 즉 통나무로 전락했다. 흙먼지와 썩은 냄새 그리고 수많은 비인간적인 눈빛만이 나를 맞았다. 수용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내 살갗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였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짐승처럼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고 나는 벽에 머리를 박고 선우의 이름을 되뇌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새벽 2시 392번 나와. 날카로운 소리가 나의 운명을 갈랐다. 나는 질질 끌려 흰색 타일로 덮인 실험실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 히로아시 중이가 서 있었다. 그의 깨끗하고 이지적인 얼굴은 오히려 역겨웠다. 그는 나를 표본을 보듯 훑어보았다. 첫 번째 실험은 동상 실험이었다. 영하 20도의 야외. 내 손발은 얼음물에 강제로 담가졌다. 피부를 찢는 듯한 고통이 지나자 신경은 마비되었고 손가락은 흰 석고처럼 굳었다. 히로아시는 조롱하며 얇은 나무 막대기로 나의 얼어붙은 손을 두드렸다. 마침내 그는 내게 직접 손가락을 꺾으라 명령했고 딸깍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중지의 마디가 부러졌다. 고통 대신 존재의 소멸과 같은 공포가 덮쳤다. 실험 후 그들은 썩어가는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짓무른 손을 뜨거운 물에 담갔고 나의 살갗은 붉게 터져 물컹하게 변했다. 나는 인간이 아닌 마루타 392번이 되었다. 동상 실험의 끔찍한 기록이 끝나자 나는 특수관리 대상이 되었다. 며칠 후 히로아시는 얇은 비닐 장갑을 낀 채 나타나 주사바늘을 들었다. 이제 너의 면역 체계를 관찰할 차례다. 그는 내 팔에 변종 콜레라균을 주입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퍼지자마자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격렬한 고열이 시작되었다. 나는 쉼없이 구토하고 설사하며 시멘트 바닥에 축 늘어졌다. 나의 몸은 통제 불능의 지옥이 되었다. 환각 속에서 선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뼈와 가죽만 남았지만 히로아시는 매일 나의 맥박, 체온, 배설물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내가 병균의 배양실, 곧 일본 제국이 사용할 생물학 무기의 실험장이 되었음에 만족하는 듯했다. 아직 죽으면 안 돼. 데이터가 부족하다. 너가 이 병균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한계를 기록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나를 죽지 못하게 하는 저주였다. 나의 몸은 파괴되었지만 나는 선우와의 기억을 붙잡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의지를 지키려 몸부림쳤다. 콜레라의 고통을 간신히 이겨낸 직후 러시아 동료 카티아가 끌려나갔다. 다음 날 복도에서 쇠톱이 뼈를 자르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고 곧 끔찍한 소문이 감옥벽을 타고 돌았다. 카티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해부당했대. 마취는 관찰을 방해한다고 했어. 그들의 최종 목적은 생체 해부, 즉 살아있는 채로 인간의 장기와 신경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나의 모든 비참한 기록들은 결국 이 해부 테이블 위에서 완성될 운명이었다. 며칠 후 히로아시 중위는 다시 내 감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광적으로 빛났다. 392번. 너의 정신력은 정말 감탄스럽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군. 곧 너를 해부실로 옮길 것이다. 걱정 마라. 우리는 내가 고통 없이 아주 선명하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할 테니까. 나는 더 이상 눈물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곧 표본이 될 운명이었으나 정신 많은 놈들의 연구 재료가 되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속삭였다. 선우야,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전하기 위해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만주 하얼빈 외곽의 창고, 독립운동 비밀 결사대 새벽의 지도자 김선우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극적으로 일본군에서 탈출한 후 오직 영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추적한 끝에 그녀가 731 부대 악마의 속을 감호놀이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오늘 밤 영주가 392번으로 불리며 최종 해부를 위해 해부실로 이동된다는 끔찍한 정보를 접했다. 자정, 몇 시간 남지 않았다. 계획을 앞당긴다. 정문 돌파는 자살 행위다. 우리는 정화조와 연결된 지하 배수구를 통해 침투한다. 선우는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동료 리강이 독성 물질과 세균 감염 위험을 우려했지만 선우는 단호했다. 그들이 영주에게 콜레라를 주입했다면 우리가 그녀에게 가는 길도 콜레라를 뚫고 가야 한다. 4명의 조선인 동지와 2명의 중국인 동지, 그들의 무장은 녹슨 삽, 폭약 주머니, 그리고 고농축 소독약이 전부였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하다. 영주를 데리고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을 세상에 알린다. 실패는 곧 마루타가 되는 것이다. 자정, 만주의 극한 추위 속 선우와 결사되는 악취. 나는 배수구의 철제 뚜껑을 열고 지옥의 심장부로 몸을 던졌다. 지하 배수구는 예상보다 더 끔찍했다. 머리 위로는 731 부대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게를 짓누르고 있었고 발밑에는 인간의 오물과 실험 폐기물이 섞인 시커먼 액체가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코를 찌르는 악취는 일반적인 하수구의 그것이 아니었다. 소독약 냄새 뒤에 숨겨진 썩은 장기와 치명적인 세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선우는 입과 코를 천으로 막고 손전등의 의지에 좁은 통로를 기어갔다. 동료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참았다. 그들이 지나가는 벽과 바닥은 끈적거렸고 중간중간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른 쥐떼들이 불빛을 피해 도망쳤다. 지하 통로를 따라 한참을 기어가던 중 전방에서 웅얼거리는 일본어와 불빛이 새어나왔다. 예상치 못한 순찰 병사와의 우발적인 마주침. 선우는 단숨에 튀어나가 병사의 목을 틀어막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사는 고꾸라졌고 리강이 재빨리 그의 무장을 해제했다. 이제 놈들의 피까지 묻게 되었다. 선우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영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폐쇄된 환기구를 폭약으로 날렸다. 굉음이 울리기도 전에 그들은 731 부대 지하 1층 복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감방 문이 열리고 히로아시 중위의 싸늘한 눈빛이 나를 맞았다. 392번, 이동한다. 나는 뼈만 남은 몸으로 2명의 병사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은 내 손목과 발목을 두꺼운 밧줄로 묶었고 차가운 복도를 질질 끌고 갔다. 바닥에 긁히는 내 몸의 소리는 이미 익숙한 죽음의 소리였다. 나의 몰골은 비참했다. 짓무른 손, 앙상한 팔, 그리고 텅 빈 눈. 하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복도를 지나면서 보이는 창문 너머의 어두운 수용소 건물들. 히로아시의 만족스러운 미소.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알 수 없는 기계 소리. 곧 해부실이었다. 선우 일행은 지하 복도에 진입하자마자 끔찍한 광경에 직면했다. 시멘트 벽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복도 끝에는 퀴퀴한 포르말린 냄새와 함께 인간의 장기가 담긴 유리병들이 선반에 가득했다. 이것이 연구소였다. 그들은 인간의 시체를 전리품처럼 진열해 놓고 있었다. 의리강은 경악에 질려 잠시 멈칫했지만 선우는 냉정하게 나아갔다. 시간이 없다. 영주가 해부실로 이동 중이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아 달렸다. 그때 통로 끝에서 2명의 일본군 병사가 밧줄에 묶인 누군가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앙상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선우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영주! 영주의 번호 392번이 등판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영주는 비명 대신 텅 빈 눈으로 선우가 있는 쪽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구조 요청이 아닌 오지마, 오면 죽는다는 절규 같았다. 해부실이었다. 흰색 타일과 스테인리스 스틸만이 존재하는 방. 끔찍한 정적 속에 오직 나를 기다리고 있는 차가운 수술대가 보였다. 병사들은 나를 수술대 위에 눕히고 밧줄 대신 두꺼운 가죽끈으로 사지를 묶었다. 머리에는 쇠붙이로 된 턱 고정 장치가 채워졌고 눈꺼풀에는 작은 핀이 부착되어 강제로 눈이 뜨여졌다. 맞추는 관찰을 방해하지. 하지만 피험자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면 데이터가 오염된다. 히로아시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작은 기계를 조작하여 내 몸속에 신경 억제제를 주입했다. 고통은 느끼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조치였다. 나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사지가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눈은 강제로 떠진 채 천장에 매달린 밝은 조명과 그 아래 서 있는 히로아시 중이의 얼굴을 응시해야 했다. 히로아시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긴 메스를 들고 내 가슴 위에 댔다. 이제 시작이다. 392번. 너의 몸이 일본 의학의 역사를 쓸 것이다. 메스의 날카로운 끝이 나의 뼈와 가죽이 남은 가슴팍에 닿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선우의 이름을 외쳤다. 선우야. 그러나 내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선우는 영주가 해부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해부실로 돌격! 영주를 살린다! 선우는 해부실 문 앞을 지키는 일본군 병사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총성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선우의 동료들은 문을 폭파시키기 위해 작은 폭약을 설치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해부실의 두꺼운 철문이 산산조각 났다. 연기가 자욱한 해부실 안으로 선우가 뛰어들었다. 중앙의 수술대 위에 강제로 눈이 뜨인 채 사지가 묶여있는 영주가 보였다. 그녀의 가슴 위에는 메스를 든 히로아시 중위가 서 있었다. 이 쓰레기 같은 조선인 놈들이! 히로아시는 경악하여 메스를 버리고 총을 들었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발사했지만 히로아시는 수술대를 방패 삼아 몸을 숨겼다. 결사대와 일본군 병사들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선우는 영주에게 달려가 가죽끈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경 억제제 때문에 영주의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선우의 절규가 해부실을 뒤흔들었다. 히로아시 중위는 선우의 동료 중 한 명에게 총상을 입히고는 영주에게 달려들었다. 내년을 해부하지 못하면 이 모든 기록이 무의미하다. 그는 영주를 향해 다시 메스를 치켜들었다. 선우는 필사적으로 히로아시에게 몸을 던졌다. 둘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격렬하게 엉겨붙었다. 과학적 광기와 인간적인 분노의 충돌. 그 순간 영주는 마비된 몸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콜레라의 고통과 동상의 후유증으로 기능을 잃었던 중지 대신 남은 손가락들을 움직여 수술대에 고정된 쇠집게를 잡으려 했다. 마침내 선우가 히로아시를 제압하고 그의 총을 빼앗아 히로아시의 다리에 발사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히로아시가 쓰러졌지만 그때 해부실 밖에서 수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탈출할 시간은 단 몇 초. 선우는 영주의 밧줄을 끊고 그녀의 앙상한 몸을 품에 안았다. 동료들의 엄호 사격 속에 선우는 영주를 안고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 영주의 몸은 차갑고
뼈처럼 가벼웠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선우의 귀에 속삭였다. 선우야, 이 진실을 세상에. 731 부대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등지고 선우와 영주는 만주의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희생과 생존은 이름 없는 꽃처럼 짓밟힌 수많은 마루타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창문을 깨고 뛰어내린 선우는 영주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일본군의 추격조가 쉴 새 없이 총을 난사했고 영주의 동료였던 리강과 다른 결사대원들이 목숨을 건 엄호를 이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하얼빈 외곽에 얼어붙은 숭화강이었다. 만주의 겨울밤은 춥다 못해 살을 찢는 것 같았지만 선우는 영주의 차가운 몸을 느끼며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영주의 몸은 콜레라균의 후유증과 신경 억제제의 영향으로 미열이 끊이지 않았고 숨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동상으로 인해 괴사 직전인 손가락 마디는 선우의 옷깃을 잡을 힘조차 없었다. 영주야! 조금만 더 버텨줘. 선우는 억눌렀던 감정을 토해내며 절규했다. 강물에 몸을 숨기려는 순간 동료 리강이 뒤따라온 추격조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리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선우에게 소리쳤다. 가! 진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네. 선우는 눈물을 삼키며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졌다. 강을 건너 울창한 자작나무 숲에 몸을 숨겼을 때 영주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선우는 영주의 옷을 찢어 동상에 걸린 손을 감쌌고 그녀의 마른 입술에 눈을 녹여 적셨다. 그들의 생존은 이제 기적이 아닌 지옥을 벗어난 자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선우는 영주를 업고 깊은 산속의 항일 빨치산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아지트의 낡은 오두막에서 마침 그곳에 머물던 의사의 도움으로 영주는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회복 불능이었다. 괴사된 동상 부위는 결국 부분적으로 절단해야 했고 오랜 세균 감염과 생체 실험의 후유증으로 그녀의 육체는 20살의 것이 아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상흔이었다. 영주는 밤마다 비명을 질렀고 자신을 392번이라고 불렀으며 눈을 감으면 히로아시의 메스가 가슴을 가르는 환영을 보았다. 선우는 그런 영주를 돌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었다. 그러나 영주는 선우의 손을 잡을 때마다 힘없이 속삭였다. 선우야, 진실, 기록. 선우는 영주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의 무게를 깨달았다. 단순한 구출로 끝내서는 안 되었다. 세상은 731 부대와 같은 끔찍한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제국은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이 뻔했다. 선우는 영주의 몸에 새겨진 흉터, 그녀의 찢어진 증언 외에 반드시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는 남은 동료들과 함께 731 부대의 만행을 기록한 문서를 입수하거나 양심 있는 내부 협력자를 찾기 위한 목숨을 건 두 번째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영주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은 이름 없는 꽃이 되었다. 선우가 영주를 데리고 아지트에 숨어 지낸 지 일주일,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하며 일본군의 전선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731 부대는 폭파 시도 이후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선우는 이 혼란이야말로 증거를 찾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리강의 네트워크를 통해 731 부대에서 강제 징집된 조선인 통역병의 정보를 얻었다. 이름은 이성찬. 그는 부대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탈출하여 숨어 지내고 있었다. 선우는 영주의 상처를 뒤로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그를 만주 외곽의 낡은 여관에서 접선했다. 이성찬은 공포와 죄책감에 질려 있었지만 선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히로아시 중위, 그자가 부대 폭파 직전에 가장 중요한 생체 실험 연구 보고서 원본을 따로 빼돌렸습니다. 부대가 해체되면 자신의 악행을 이학적, 공적으로 포장하여 연합군에 넘기거나 혹은 일본으로 귀국할 때 이용할 속셈입니다.
선우는 증거가 히로아 씨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히로아 씨는 단순히 실험을 자행한 것을 넘어 자신의 악행을 마지막까지 이용하려는 파렴치한이었다. 이성찬은 자신이 통역했던 히로아 씨의 일지를 기반으로 그가 보고서를 가지고 만주와 조선의 경계 지역으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선우에게 넘겨주었다. 이성찬은 마지막으로 선우에게 애원했다. 이 일은 잊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살고 싶습니다. 선우는 고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준 이성찬에게 고개를 숙였고 이제 증거 회수를 위한 마지막 임무 히로아 씨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선우는 남은 동료 2명과 함께 히로아 씨 중위를 추격했다. 히로아 씨가 만주를 벗어나 일본으로 도주하기 위해 국경 인근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은신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낡은 역 근처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을 때 히로아 씨 중위는 이미 모든 짐을 꾸린 채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한 브로커와 접선 중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두꺼운 가죽 상자가 들려 있었는데 이성찬이 말했던 연구 보고서가 분명했다. 선우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히로아 씨, 멈춰라. 선우의 외침에 창고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히로아 씨와 브로커는 총을 꺼냈고 선우 일행과 마지막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선우의 동료 중 한 명이 쓰러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선우는 몸을 날려 히로아 씨에게 달려들었다. 히로아 씨는 연구 보고서 상자를 방패처럼 끌어안고 발버둥 쳤다. 이건 나의 업적이다. 내 놈들이 감히. 히로아 씨는 광기 어린 눈으로 선우를 향해 외쳤다. 선우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는 히로아 씨의 팔을 꺾어 상자를 빼앗았고 절규하는 히로아 씨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히로아 씨는 최후의 발악으로 선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선우의 총구에서 발사된 탄환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선우는 숨을 헐떡이며 피 묻은 가죽 상자를 끌어안았다. 상자 안에는 빽빽한 일본어와 해부 그림, 그리고 영주와 수많은 마루타의 번호와 잔혹한 실험 과정이 담긴 기록이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었다. 히로아 씨의 연구 보고서 원본을 확보한 지 몇 달 후, 일본은 마침내 무조건 항복했다. 세상은 전쟁의 종식을 환호했지만 731 부대의 진실은 미군과 일본 정부의 암묵적인 거래 속에서 묻히기 시작했다. 선우는 목숨을 걸고 확보한 연구 보고서를 상하이 임시정부 및 연합국 언론에 넘기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았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번번이 패전국이 만들어낸 조작된 정보로 치부되거나 미국의 안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빛을 보지 못했다. 좌절 속에서 선우는 영주를 찾아갔다. 영주는 여전히 밤마다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몸은 고문의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선우는 영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보고서가 있어도 세상은 외면하고 있어. 그들은 살아있는 증거를 봐야 해. 너의 목소리가 필요해. 영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텅 빈 채였지만 깊은 곳에서 단단한 의지가 타올랐다. 마침내 1946년 국제군사재판의 증언대에 선 영주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굳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 이영주를 밝힌 후 자신이 겪은 마루타 392번의 모든 지옥을 동상, 콜레라 주입, 그리고 산채로 해부당할 뻔했던 끔찍한 순간을 세밀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앙상한 몸, 잘려나간 손가락, 그리고 눈을 감지 않는 강렬한 눈빛은 히로아 씨의 보고서와 결합되어 731 부대의 만행이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닌 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세상에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영주가 증언을 마치자 법정은 침묵했고 잊혀질 뻔했던 이름 없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외침이 세상에 퍼졌다. 이영주, 이름 없는 꽃은 비로소 만주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진실의 빛 아래에서 영원히 피어났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